오늘은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무릎과 족부 질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가장 먼저 정리해볼 부위는 좀 무릎부터 우리 살펴보죠. 네, 맞아요. 지난 방송에서 무릎이 가장 많이 일으키는 부분으로 반월상 연골판이랑 십자인대가 언급이 됐었거든요. 이 두 부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두 가지 다 관절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고요. 반월상 연골판 같은 경우는 내측, 외측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뭐 도간이라고 하죠. 네. 도간이 그런 식으로 그 무릎 쪽 위쪽 뼈를 대퇴골, 아래쪽 뼈를 경골이라고 하는데 그 뼈 사이에 그 쐐기 형식으로 있습니다. 그러니까 뼈하고 뼈가 서로 맞닿지 않게 이제 유지를 해주는 거고요.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관절을 좀 미끈미끈하게 해줘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좀 부드럽게 될 수 있게 해주고 뛰어내린다든지 달릴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전방 십자인대, 후방 십자인대, 그리고 내측, 외측, 측부인대가 있습니다. 사실 이제 가장 흔한 무릎 부상이다 하면 이 연골판 손상들을 많이 이야기하실 텐데 방금 설명하신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이 됐을 때 주로 어떤 증상들이 오나요? 젊은 분이 스포츠 활동,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무릎이 많이 아프다. 그리고 무릎을 꼼짝 못하게 많이 아파한다. 이러면 완전 파열이고 네. 그 파열이 전이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연골판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파열돼서 다른 위치로 가거나 좀 많이 불안정해서 그 무릎 관절 움직임에 따라서 그 사이에 끼이는 그 잠김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 무릎을 구부리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고 이런 심한 증상이 생기고요. 물론 급성 그 파열이기 때문에 출혈도 있으니까 무릎도 많이 붓고 네. 외상성 파열은 이렇고요. 퇴행성 파열 같은 경우도 많거든요. 한 50대 이후부터는 퇴행성으로 많이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뭔가 베이그한 페인이라고 해서 뭔가 좀 아픈 거죠. 어디가 아픈지도 특정은 못 짓고 그냥 뭔가 아파, 뭔가 불편해 이런 뭔가 식으로. 무릎 부위가 예, 아파. 예. 예. 가장 처음 나타나는 증상은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픈 거. 그다음에 예전에는 쪼그리 앉기가 뭐 별 무리가 없었는데 이제 그게 아마 너무 아프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잔잔한 통증이 만성적으로 오는 걸 말합니다. 무릎을 구부릴 때 앉아서 구부리는 자세 있잖아요. 예. 우리가 흔히 아는 양반다리 뭐 예. 이런 거 할 때 좀 어렵다. 그런 것도 연골판의 맞습니다. 문제로 생길 수 있는 건가요? 예, 예. 그렇군요. 예. 그리고 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그 저희가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앉았다 특히 일어날 때. 예, 예. 이거는 왜 나는 소리일까요? 통증이 있으면서 아픈 경우가 있고 통증은 없는데 그냥 딱딱 소리만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 통증이 없다면은 그 슬개골이라는 뼈가 살짝 그 정렬이 맞지 않아서 그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좀 그 탁탁 말 그대로 그 플라스틱 부딪히듯이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그 옆에 장경대라는 힘줄이 있거든요. 대퇴부 외측으로 그 힘줄이 좀 무리하신 분들은 좀 일시적으로 부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 뼈하고 이제 튕기면서 날 수가 있습니다. 네. 병적인 걸로는 관절 내 유리체라고 해서 뭔가 보통은 예전에 다쳤던 적이 제일 많고 연골 쪼가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좀 있으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사이에 끼면은 딱딱 소리 나고 아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건 좀 심각해요. 이거는 있으면은 빨리 좀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. 네. 그리고 추벽이라고 해서 병명으로는 추벽 증후군이라고 하죠. 그 원래는 이제 성인이 되면서 없어져야 되는 구조물인데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. 약간의 그 얇은 막처럼. 그래서 그 막이 자꾸 걸리는 겁니다. 그런 경우에는 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. 이 무릎 관리법을 특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 설명해 주세요. 그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건 좋지가 않아요.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게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평상시에 좀 운동을 해서 좀 근육을 좀 키워주고 지방은 좀 줄이고 그리고 식단 조절도 해주는 게 좋겠고요. 우리 이제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좌식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게 무릎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. 걸을 때, 뛸 때 하중보다 오히려 쪼그려 앉아 있을 때 하중이 무릎에 더 많이 가요. 그렇기 때문에 쪼그려 앉는 자세를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고, 그리고 근력을 강화해야 되는데, 요게 조금 환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아프고 나서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때는 조금 쉬어야 됩니다. 아플 맞아, 때는 좀 뭔가 뭐 쉬어야 관절염이 있든 뭐 연골판이 안 좋든 인대가 안 좋든 그럴 때는 휴식이 답이고요. 그 운동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우리 두 분처럼 지금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럴 때 해놓는 게 이제 예방적 효과가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또 무릎 질환 관련해 가지고 인공 관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요즘에는
이 인공관절 치료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. 뭐 네. 퇴행성으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인공관절 그 치료를 받는데 정확히 이 인공관절이 뭔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?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아니면 뭐 다른 외상성 요인이든 네. 어떤 관절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연골판 아까 말씀드린 연골판도 다 기능을 소실하고 인대도 기능을 소실하고 하면은 걸을 때 뼈하고 뼈가 맞닿기 때문에 심한 통증이 있거든요. 관절 연골은 초기에는 통증이 없습니다.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다 닳아서 뼈가 노출되고 연골하고 골까지 노출이 돼야지 거기에 신경세포가 있거든요.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을 하고요. 그러면은 이제 보행이 안 되니까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어떤 인공 소재를 집어넣어서 관절 역할을 대체하는 거죠. 네. 그럼 어떤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건가요? 저희가 엑스레이상 그레이드를 나눠요.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는데 또 나이 기준도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에 있어서 관절염이 4단계 정도 되시면 인공관절을 뭐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네. 환자가 뭐 어떻게 관리를 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주변 근육을 또 키우는 거나 이렇게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는, 재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?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회복이 좀 더디기는 해요. 하지만 그래도 그 근육 강화를 해주기 위해서 적정한 그 거리에 활동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.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속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걸어주시고 대퇴사두근 운동이라고 해서 누워서 다리를 일자로 쭉 편 상태로 다리를 들어주는 겁니다. 그냥 똑바로 들면 예, 되나요? 예. 이게 다리라면 그냥 이렇게 들면 되나요? 들 때 아니 보통 이렇게 발을 당기고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. 반동으로도 많이 드시거든요. 이렇게 탁 치듯이 해서 네. 그렇게 하는 거는 쉽고요. 기중기 올라가듯이 천천히 45도까지만 드는 게 어렵습니다. 그런 식으로 운동이 좀 되고요. 그러니까 이제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거죠. 네네. 여기에다 힘을 주면서 버티면서 이렇게 올리는 다리를 올리는 그런 운동법. 그 근육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지만 인공관절이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는 무릎 질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. 이제 무릎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족부 질환 살펴볼 텐데 지난번에 우리가 족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때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셨어요. 무지외반증과 족저근막염.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설명해 주실까요? 무지외반증은 이 무지가 엄지발가락이거든요. 엄지발가락이 외반이라는 거는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는 걸 말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 틀어지는 거죠. 각도가 보통 15도까지를 정상으로 보는데 15도 이상은 뭐 무지외반각이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. 병적인 경우는 저희가 한 25도 이상 됐을 때를 봐요. 그래서 무지외반증은 그게 있게 되면은 평발도 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있더라도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로 우리 집에 가셔서 할머니들 네. 한번 보시면 발 살펴보시면 상당히 많은 어머니들이 그 발가락이 휘어 있어요. 근데 어머니들이 주로 그러신가요? 남성보다 약간의 여성이?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 무지외반증은 있다고 해서 꼭 치료가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너무 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신발 같은 걸 신을 때 그 튀어나온 부분이 신발에 눌리거든요. 그러면서 거기 통증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수술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흔한 병인데 원인은 많이 걸어서거든요. 대부분 한 80%, 85%에서 6개월 내로 낫게 돼 있습니다. 네. 그 활동을 줄이면. 즉 원인이 많이 걸어서인데 환자분들이 그 원인을 두고 약이나 치료로만 자꾸 낫게 하려고 오시면은 그게 안 낫는 거죠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휴식이고요. 족저근막이라는 건 이제 발바닥에 있는 막이거든요. 우리 발바닥은 이 평발이라면 이렇게 돼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아치가 있습니다. 네. 아치가 있고 이 발의 하중이 갔을 때 이게 펴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아치 바닥으로 이렇게 지탱해 주는 게 족저근막이거든요. 네. 이 족저근막 이렇게 돼 있는데 네. 이 족저근막이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. 자꾸 당겨지는 거죠. 그러면 부착부에서 거기가 잡아 당겨지면서 통증이 오는 거고요. 이게 족저근막염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전형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침대든 뭐 이불이든 일어나서 처음에 걸을 때가 아프다 이거거든요. 그리고 한 5분, 10분 정도 걸으면 좀 나아지고 이게 일반적인 초기 증상이고요. 네. 그때는 염증 반응만 있는 거예요. 이제 우리 기계 같은 거 안 쓰다가 오랜만에 돌리면 뻑뻑한 느낌 그런 식으로. 근데 이제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족저근막이 두꺼워지거든요.
그리고 염증 반응도 생각보다 꽤 심해지고 그럴 때는 이제 무리하고 이제 오후에도 아프기 시작합니다. 아, 그래요?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초기에는 아침에는 아프고 좀 더 진행하면 뭐 오후에도 많이 아프고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을 하고 그리고 부위도 처음에는 발 뒤꿈치 쪽만 아프다가 점점 발바닥 전체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족부 질환을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 또 기억에 남는 게 족부 질환에 뭐 여러 가지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겠지만 평발에 주목해라. 그때 그 얘기 하셨거든요. 예. 평발은 사실은 뭐 환자분들이 선택해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이제 평발로 좀 태어난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나이 드시면서 근육이 약해지면 발바닥 아치를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지면 늘어나거든요. 발바닥 아치가. 그래서 이제 편평족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평발 자체를 저는 뭐 병으로 보지는 않고요. 하지만 아플 수 있는 소인을 갖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 후경골건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.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?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 발바닥의 아치를 잡아주는 힘줄인데요. 네. 발 뒤꿈치 쪽에서 발바닥 쪽으로 가서 붙어주는 힘줄입니다. 그 힘줄이 약해지게 되면은 발바닥 아치를 탱탱하게 잡아주는 예를 들면 뭐 배에서 돛담배 이런 것을 탱탱하게 잡아주잖아요. 네. 그래야지 힘을 받잖아요. 그 바람을 받을 때 그런 식으로 발바닥의 아치를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 드시면서 근육이 약해지면서 평발이 온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.